전두환 정부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합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제 기구를 조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실권을, 정부의 모든 실권을 다 장악을 하게 되죠. 이제 최고 군사회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연 그런 회의 같은 것인데, 그런 위원회를 조직해서 실권을 다 장악을 하고, 국가 기강을 좀 확립하고, 사회를 좀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게 이제 삼청교육대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면서 이루어져요. 삼청교육대.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무리를 많이 일으키거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군대도 아닌데 데려다가 막 훈련시키고 교육시킨다 해가지고 이러다 만든 교육기관. 저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저렇게 목봉 이렇게 들고 하게 하고, 이제 그런, 사회를 좀 정화시키겠다라는 명목으로 일어났어요. 뭐 인권이고 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잡아들여요. 뭐 깡패들 잡아들여서 안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길거리에 그 노숙인들 이런 사람들 잡아다가 또 집어넣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정치인들의 활동을 다 통제시키고요. 그리고 이 신군부 세력의 적대적인 언론이 있으면 그 언론들을 다 이렇게 통폐합시켜버려요. 없애버리는 거지. 당시에 이제 그 동양방송이라고 해서 TBC라고 있었어요. TBC, 동양방송. 그 동양방송, 이 신군부가 이제 언론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언론들을 이제 없애버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TBC였어요. 동양방송. 그래서 TBC를 없애고 KBS하고 통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저게 이제 TBC 마지막 방송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KBS가 채널이 두 개지. KBS 1, KBS 2 두 개잖아. 그래서 KBS 채널이 두 개인 이유가, 당시 이제 TBC가 KBS랑 통합이 되면서 이제 TBC가 이제 KBS 2가 되고, KBS 1이 이제 원래 있던 KBS. 그래서 한국방송공사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채널이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언론을 이렇게 통폐합시키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언론을 통제해 나갔던 것이죠. 자, 결국 이런저런 여러 시도 끝에 결국에는 전두환이 스스로 정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전두환 정부가 생기게 되는데요. 박정희 정부 때 유신 체제 때 처음 만들어졌던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구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네, 그 기구에서는 대통령을 전국에 있는 대의원들 한 3천여 명 정도 모아가지고 체육관에서 모여서 거기서 투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 방식이었는데, 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죠. 왜냐면 지금 전두환 본인이 생각해도 국민들 직접 선거를 다 하게 되면 본인이 대통령 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그 간접선거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본인이 11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헌법을 바꿔요. 그 유신 헌법 체제에서는 임기가 몇 년이었지? 6년으로 만들었어요. 6년으로 만들었었는데, 이걸 더 늘려요. 그래서 7년으로 하는데, 좀 특이하게도 단임제로 합니다. 단임제. 그러니까 여러 번을 못하게 해요. 한 번만 하게. 그러나 역시 계속해서 간접선거. 그래서 새롭게 헌법이 좀 바뀌었잖아요. 또 헌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야. 그래서 전두환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게 1981년이에요. 지금 대통령 당선됐다고 취임 선서하는 장면입니다. 빛나죠? 아니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좀 빛난다고요? 빛난다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인격을 존중해 주세요. 자, 국민들이 당연히 저항을 해요. 5.18 민주화운동 때 얼마나 많은 인간이 피해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쉬쉬 넘겨가면서, 언론을 완전히 딱 틀어막고 쉬쉬 넘겨가면서 국민들이 계속 속이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광주에서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하기 위해서 정말 지하에서, 물밑에서 계속 알려왔어요. 그걸 이들도 알아요. 그걸 이들도
국민들이 자신들이 세웠던 이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거다. 근데 결국에는 얘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정권을 잡고 나서 정치를 잘 했으면 국민들 입장에서 쟤들이 좀 그래도 나쁜 놈들인 줄 알았는데 막상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괜찮더라. 좀 이런 생각을 들게 해서 국민들 마음을 좀 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의 그 따가운 시선, 쳐다보고 있는 그 눈초리를 다른 쪽으로 돌려놓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이른바 유화 정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따가운 시선을 돌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화 정책을 펴게 되는데 그 목적은 그거예요. 자신들이 어쨌든 군부 정권이잖아. 군부 정권이니까 뭔가 딱딱하고 무섭고 폭력적이고 이제 그런 것 같은 자기 정권의 그 이미지를 좀 부드럽고 우리 그렇게 막 무섭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뭔가 홍보하는 듯한 그런 목적으로 시행한 정책들이야. 일단 야간 통행 금지를 폐지시켜요. 박정희 정부 때 12시부터 4시까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통행을 금지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풀어줘요. 그 얘기는 뭐야? 신나게 놀아라. 우리 너희는 터치하지 않을게. 놀 사람도 놀고 일할 사람도 일하고 이렇게 해라. 이게 뭔가 좀 꽉 쪼여 있다가 뭐가 탁 풀린 느낌이긴 하지. 그 다음 두 번째가 중고생 두발 교복 자유화. 그 이전에는 여기 밑에 보세요. 저 밑에 보시면은 여러분의 어머니 세대들 또는 여러분 어머니보다 훨씬 윗세대들 이게 뭐 큰이모나 큰이모나 아니면 막내 할머니 세대 그런 분들은 저렇게 똑같은 교복과 똑같은 헤어스타일 저렇게 다녔어요. 그 머리 길이도 귀 밑 3cm. 이제 귀 밑으로 이제 3cm 이렇게 잘라가지고 단발로. 그래서 요새는 단발로 하지 말래도 단발을 하지. 또 그 유행 시절 또 오지 않나? 단발병 걸린 애들 자르고 이제 그러죠. 근데 그 다음에 프로 야구단 창단. 그러니까 스포츠를 활성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스포츠를 보면서 자기가 응원하는 팀, 특히 이제 야구단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다가 이렇게 연고지를 두고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응원하는 지역, 거기에 있는 그 팀을 이제 응원하는 거죠. 초창기에 여기 전라도 지역에 광주를 연고지를 하는 데가 해태 타이거즈가 있었어. 그리고 부산이 이제 롯데 자이언츠 지금도, 그리고 대구가 이제 삼성 라이온스잖아. 그다음에 서울에는 청룡 MBC라는 팀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LG 트윈스가 또 나오고 나중에는 그다음에 이제 오비베어스, 지금은 이제 두산 베어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각 지역을 연고지로 하는 그런 그 야구 팀들이 나오게 되면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스포츠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됐죠. 1982년에 야구단을 창단하고 첫 번째 경기가 MBC 청룡하고 오비베어스 경기였는데 그 경기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시구하러 왔어. 야구 시구하러. 자, 그러나 이제 국민의 저항은 분명히 있어요. 정권이 아무리 이렇게 유화 정책을 펴갖고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도 정권이 일단 시작부터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이에요. 그런데다가 각종 친인척 비리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 이제 전두환의 동생 정경환이라고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의 또 이제 또 비리가 있고 또 영부인이었던 이순자 여사의 또 친척 오빠인가 동생인가의 또 그 비리도 있었고 그러면서 뭐 큰손 장영자 사건 그런 금융 관련된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저항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됐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요구 시위 그리고 학생운동, 노동운동 이런 것들이 1980년대에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정권은 계속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간첩과 연관된 행동으로 조작을 하거나 고문 수사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러한 시위들을 탄압을 했고 나중에는 그 금강산 댐 사건이라고 해서 어떤 루머를 퍼뜨리는 거야. 뭐냐면 당시에
그 북한에서 댐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금강산 댐을 만든대. 근데 이제 댐을 만들면 댐이라는 게 목적이 뭐예요? 댐을 만드는 목적.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북한강 지역이니까 거기서 이제 걔네들이 물을 이제 막아가지고 댐을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268쪽 맨 밑에 보시면 동아일보 기사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금강산 댐 군사 악용되면 핵폭탄 위력 12에서 16시간 뒤 수도권 완전 수몰. 이렇게 기사 제목 써놓으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 불안불안하지. 이제 북한 애들이 그런 금강산 댐을 만들어서 물을 막 저장시킨 다음에 최대로 저장해놓고 갑자기 걔네가 그 수문을 열어버리면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물이 막 쏟아 내려와서 수도권이 잠길 거다. 그래서 밑에 보면 서울시 예상 침수도 해가지고 경향신문에서 나왔는데 해발 0, 20m, 50m 해가지고 잠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금강산 댐 물이 이제 방류가 되면 이렇게 잠긴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학계나 또는 과학자들도 여기에 많이 동조를 해가지고 물폭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했어요. 언론에서는 막 이거를 대서특필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댐을 만들어서 물 공격을 하게 되면 막기가 힘드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도 댐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평화의 댐이에요. 평화의 댐. 그래서 평화의 댐이라고 하는 그 댐을 만들겠다고 공연한 거예요. 지금 저 사진에 보이는 저 비석이 있는 곳이 평화의 댐인데, 그래서 그걸 만들겠다고 돈이 없으니까 국민들한테 성금을 걷어요. 국민들한테 성금을 다 걷었어. 이게 막 애들 코 묻은 돈까지 다 걷어갔다고. 그래서 이렇게 위기감을 막 조성을 시켜가지고 그런 방식을 또 통해서 정권의 또 이런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다른 쪽으로 돌려놓은 거죠. 나중에 1993년에 감사원에서 특별 감사를 했어요. 과연 그랬는가? 그래서 이제 봤더니 엄청 과장시켜놨고 실제로 보면은 거의 날조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의 댐을 지었냐? 짓긴 지었어요. 네, 짓긴 지었는데 규모가 좀 작아요. 과연 그 정도의 큰 물이 금강산 댐에서 올 것 같으면 댐을 우리도 크게 지어야 그거를 방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작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전두환 정부와 5.18 민주화운동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정부가 이제 군사 독재를 연장했던 내용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페이지를 좀 뛰어 넘어가서요 278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냉전의 해체, 국제질서의 재편, 그리고 6월 민주항쟁 이렇게 이야기를